자, 4강 중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내각의 주요 전략 문서 및 관련 법제 정비 현황. 첫 번째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거. 국가안전보장 전략은 외교, 안전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전략을 담은 포괄적인 문서로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총리가 바뀌면 새로 바뀐 총리의 이제 구상에 따라서 이걸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문서들은 보통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처음 만든 문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문서들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책정의 취지,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 그리고 이제 안전보장 환경과 국가안전보장의 과제, 그리고 전략적 어프로치 등 4개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문서들이 이래요. 다 왜 만들었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로 어떤 의미들이 있으며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를 주변 국가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보통 기승전결입니다. 보고서들에, 문서들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리포트를 작성하실 때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글자 하나하나를 곱씹진 않아요. 잘, 물론 이제 곱씹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습관이 있고, 근데 일본은 어떤 문서를 만들면 거기 글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넣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그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곡해의 여지가 가능한 한 없도록 되게 조심스럽고 로우 프로파일, 그러니까 낮은, 굉장히 굉장히 그러니까 글을 예쁘게 쓰는, 그러니까 뭐랄까 좀 하여튼 조심조심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일본의 국익으로서 일본의 주권 및 독립의 유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이런 부분, 이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 한 줄을 전부 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퉁쳐서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 꼭 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왜 그러냐면, 까딱 잘못하면 이걸로 야 니네 군국주의 다시 하냐, 또는 옛날처럼 재무장하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의미 축소를 하려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재무장이죠. 내용이 첫째,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이념으로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지속하고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인 평화주의 입장에서 일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일본의 국가 이익으로서 일본의 주권 및 독립의 유지,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다음에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의 지배 등 보편적인 가치 및 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억지력의 강화, 군사력이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방지, 그 다음에 이제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영내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보편적 가치 및 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방지라는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럼 북한 핵미사일을 미리 먼저 가서 폭격하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협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먼저 쏴버리겠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얘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겠지만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하나하나 이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정상국가의 행보는 맞는데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심사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튼 그래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상의 과제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이제 대두로 인한 그 파워 밸런스의 변화, 그다음에 국가와 비국가 주체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변화. 예를 들어 이건 뭐냐면 이제 테러 단체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해양,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등 국제 공공재에 대한 과제 등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적으로 북한에 의한 군사적 증강과 도발 행위가 아태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목을 하고, 또한 북한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등 해공 영역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 및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접근으로서 일본 자체의 능력 강화, 그 다음에 이제 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영국도 있을 수 있고 한국도 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파병 같은 것도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저도 열심히. 일본의 종합적 방위체제 구축, 해상 안전 보장 확보, 사이버 안보 등을 강화하고 방위 장비 품의 활용 등에 의한 국제 공헌을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방위 장비품이라고 하니까 되게 뭐지 애매하게 보이지만 이거 군사, 그러니까 무기나 탄약이나 군용 이제 연료라든지 이런 군사 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것처럼 이라크에 일본하고 그 한국군이 같이 파병에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군이 전투를 하다가 총알이 모자란다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마침 거기 있는 일본 자위대가 총알을 이렇게 헬기로 실어다 주는, 빌려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금지됐었거든요. 지금도 평화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하면 안 되고 공격도 하면 안 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빌려주겠다. 나아가 기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원칙의 제정 방침을 내세웁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무기 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공산국가, 그리고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그리고 이제 국제 분쟁 당사자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표명한 것에서 유래를 합니다. 한편 무기 수출 3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안보 환경 변화나 다국 간 무기 공동 개발의 필요가 생겼을 때는 늘 예외 조치를 취해왔고요. 그것도 이제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 원칙이니까 그냥 안 들키게 몰래 할 때는 또 몰래 합니다. 다만 이제 원칙상으로 이런 원칙을 내세웠다는 거니까. 미일 동맹은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의 기축이며 기본축이고, 미일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미일의 역할, 임무, 능력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수정할 것임을 또 밝혔고요. 그래서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미일 동맹에 더해서 국제사회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한국, 호주, 아세안 및 인도 등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구축 강화하는 한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향상을 촉진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자제를 요구한다는 방식을 피력했습니다.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인 평화주의 입장에서 유엔 외교를 강화하고 법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며 군축 비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언이죠. 이거 그냥 좋은 말만 잔뜩 적어놓은 건데,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력 분야에서는 경쟁 관계로 계속 가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발표로 일본은 미국 국가안보 전략문서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면 미국은 국가안보 전략이 있고 국방 전략이 있고 국가 군사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있고
그 방위 계획 대강이 있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상호 대칭되게 개념들을 만들어 놓으면 대칭되는 범위 내에서는 협력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문서 체계에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이게 있고 국방성이 발표하는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일본도 이렇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의 개정. 그 다음 저희가 다룰 게 이제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입니다. 2015년 4월에 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양국의 특정 위협이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각기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군사 협력의 지침을 규정한 전략 문서입니다. 이 밑에 무슨 작전 계획 같은 게 또 있겠죠. 78년 미소 냉전 체제가 지속되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제정이 됐고 97년 탈냉전 등 국제 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이제 핵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등을 배경으로 제1차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015년에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은 방위 협력의 지침의 목적, 기본 전제 이런 것들 쭉 들어가 있고요.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의 목적은 평시부터 비상사태까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본 및 미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국의 헌법과 국내 법령, 국가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고 일본의 활동은 전수방위, 비핵 삼원칙 등에 따른다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게 이렇게 해야 이제 헌법에 위배되지가 않거든요. 평화헌법이. 그 다음 미일 양국은 새롭게 동맹 조정 협의체를 설치해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여러가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신속하게 여기에 이제 협의도 진행을 하고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도록 한다라는 것이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동맹은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해당 사태는 지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땅에서 발생해야만 생기는 건 아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문구 때문에 한반도에서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적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자위대가 바로 개입을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되게 모호한 개념이죠. 미국이 작전을 하는 데는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일본의 무력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양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정보 공유 및 정책적 협의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일본에 미사일을 공격을 한다고 징후가 포착이 되면 일본도 그걸 공격하는 거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무력 공격을 제거한다는 건 이제 맞대응해서 공격하겠다는 얘기고요. 여섯째, 또 여기 특히 이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서는 일본의 도서를 포함한 육상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각종 섬 지역이나 본토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육해공 및 수륙 양용부대 이게 해병대를 말하는데 를 통한 공동작전의 실시가 명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일본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해병대가 만들어집니다. 해병대는 아니고 육상자위대의 이제 상륙전 부대, 상륙작전 전담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신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위대는 헌법상으로는 사실 불법적인 조직입니다.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위대 설치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교적인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별도의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 약간 모호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미일 양국이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는 경우 그 주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국제법 및 헌법, 국내법에 따라 무력 행사를 동반하는 활동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미일 양국이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 그래서 제3국은 한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대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협의해서 자위대가 한국에 파병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그 파병의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째, 양국 정부는 안전보장 측면에서 우주공간을 인식하고 평화적이고 안전한 우주 이용을 위한 연계 강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평화적인 이용을 하되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쓰겠다. 예전에는 우주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안 쓴다고 했었거든요, 일본이. 근데 이제는 대놓고 안전보장을 위해서 우주 공간의 군사적인 목적의 어떤 그 정찰 위성이나 이런 걸 이제 대놓고 올리겠다는 거죠. 아이고, 여기 창이 떴네. 제가 지금 상편을 업로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창이 갑자기 떴네요. 특히 일본에서 사이버 관련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이 지원을 한다. 것이고요. 특징, 1997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한반도 유사 사태 등 일본 열도 주변 사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2015년 개정된 이 앞서 소개해드린 이 지침은 대미 후방 지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리적인 것에 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일 협력의 범위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자위대가 미국을 도와서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는 자위대가 전 세계적으로 미군에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영역 면에서도 육해공 등 기존의 영역을 넘어서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협력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미일이 수행하는 방위 협력의 유형은 평시 협력, 또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그리고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외에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할 경우에 일본이 개입한다, 뭐 이렇게 한창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함선의 보호작전에 참가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역 진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서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시 해당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와 미군의 이제 일체화가 한층 진행된 것으로 관찰이 되고, 확대된 방위 협력을 위해서 평시에 동맹 조정 협의체를 설치하고 뭐 이런 저런 거 만들고 같이 훈련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를 하나 확인을 좀 해야 돼가지고. 네, 됐습니다. 4강 상편? 4강 상편 올라왔고요. 지금 중편 녹화 중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한층 진행된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자위대가 예전에는 그냥 미군 따라다니면서 보조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군사력, 자위대의 실질적인 이제 전투력을 점점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뭐 자위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자위대의 특정 부대를 이제 해외 파병 전문 부대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어떤 역량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파병 전담 부대가 미군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이제 작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능해지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뭐 그런 체제를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또 양국 간의 군사장비 분야의 기술협력, 정보협력 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도 지소미아를 일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화안전법제라고 하는 이제 법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2014년 7월에 아베 총리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해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 주권이 무너질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는 위기 사태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미국 헌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Clear and Present Danger라고 하거든요. 현존하고 실제한 직면한 위협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의 존립을 온전하게 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정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 한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 북한과 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일본이 이게 만약에 북한이 일본까지 같이 공격할 것 같다든지 또는 한국 내에 살고 있는 일본 교포나 일본 기업의 재산이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본이 참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미천년이네? 이랬거든요. 왜냐면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네가 참전해? 이런 반응을 했어요. 니네가 참전하면 한국하고 북한군이 같이 너네를 공격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 변화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는 한국의 허가하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가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디 호주가 공격받으면 하겠어요? 뭐 대만이 공격받으면 하겠어요? 한국이지 뭐. 근데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견해가 좀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1972년 일본 정부 견해하고 2014년 7월에 정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72년도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 하에서 무력 행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일본에 대한 급박한 그리고 부정한 정의롭지 못한 침해에 대처하는 것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일본 영토 내에 누가 쳐들어왔거나 이랬을 때 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현행 평화헌법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72년도에는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니까 30년에다가 40년 정도 지났죠. 뭐라고 해석을 하냐?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무기도 발전했고 향후 타국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무력 공격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나 규모, 양상 등에 따라서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만약에 여기저기 미친 척하고 핵무기를 쏘면 일본한테도 날아올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쳐들어가거나 전투를 할 거고 이거는 자위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상 용인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을 쓰겠다는 거죠. 이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것으로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이 직접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서 군사력을 갖고 저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한국이 남한이 미친 척하고 이제 북한을 쳐들어갈 경우에 갑자기 그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엔 헌장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전쟁 휴전 중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불법적인 남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도 유엔 헌장상에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이 안 돼요. 유엔군이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소위 그 종전선언, 그 종전협정,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나면 한국전쟁 1950년에 시작되는 한국전쟁이 끝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70년 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예를 들어 어제 평화협정 맺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군이 북한을 공격한다 이러면 유엔 헌장에 따라서 제51조에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이 되고 중국이 지들이 원하면 북한을 도와줄 수도 있죠. 또 일본도 자기들이 원하면 북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정전협정,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함부로 맺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도 사실 평화협정 맺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협박수단이 어쩌다 한 번씩 국면 전환을 위해서 남한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 이런 카드를 못 쓸 수가 있거든요, 아예. 그래서 남북한 공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은 안보 담당자들은 원치 않아요. 실적이 없고 성과 없는 대통령만 이걸 원하고 있죠. 유엔 헌장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현행 헌법 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왔는데 아베 정부 들어와서 이 해석을 바꿔버린 거죠. 할 수 있다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듭니다. 정치가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자기 정치 생명을 다 걸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일본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찌그러져서 살아야 되냐. 근데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야, 니네가 그렇게 2차 대전에서 난리를 피웠잖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사는 것도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봐야 될 게,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내각 결정에 따라서, 이 가기 결정이라는 건 내각 회의를 말합니다. 내각 회의 결정에 따라서 한정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포함한 법제가 정비가 됐고요. 이게 중의원을 통과해가지고 2016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무슨 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참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 규정에 의해서는. 한국이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냐는 또 둘째 문제지. 그래서 평화안전법 제정비법은 이제 10개의 법의 개정이 포함된 일괄 개정법이며, 국제평화지원법은 신규 제정법이고, 일본에서는 이 두 법을 평화안전법제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안전법제정비법하고 국제평화지원법이랑 뭉쳐가지고 평화안전법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평화안전법제의 주요 내용, 이 전체 법제가 내용이 뭐냐? 첫째,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한도의 자위 조치로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실 평화법에서도 이건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존립위기 사태를 폭넓게 해석하는 거죠. 이 법제에서는 새롭게. 그래서 일본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이전의 평화법에서는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만 하게 돼 있는데, 일본과 밀접한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더라도 무력을 쓸 수 있도록 살짝 비틀었고요. 현행법에서 일본의 무력 행사는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허용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꿨다는 얘기죠. 이 현행법이 이제 평화법 말하는 거고. 둘째, 중요 예양 사태에서, 그러니까 이 현행법은 평화법하고 이전에 있던 안보법제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둘째, 중요 영향 사태 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말이 좀 부른데, 주변에 무슨 전쟁이 벌어지면, 전투가 벌어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미군과 여타 외국군에 대해서 탄약 제공 및 전투작전 준비 중인 항공기의 급유 정비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해달라면 해주겠지만
법제화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다 법제화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 그냥 관행상으로 해줬던 것들을 법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중요 영향 사태는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 공격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사태로서 일본의 평화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북한이 일본 영공을 가로지르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한테 떨어지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중요 영향 사태로 지정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떤 모든 그 군사적인 조치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일본 법이나 일본 관련 정책들을 보면 이렇게 중요 영향 사태 같은 이런 이제 고유 명사들로 말장난하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장난으로 보이지만 일본 애들은 이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또한 현행법상 일본 주변 지역에 허용되었던 자위대의 활동이 중요 영향 사태 개념으로 지리적 한계가 없어졌으며 종래 후방 지역으로의 표현이 현재 전투가 이루어지는 현장 이외에서는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현장만 아니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정찰이나 그 보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국제 평화 공동 사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국제사회가 유엔의 목적에 따라 공동 대처 활동을 하며 여기에 일본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지원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국제평화 공동사태, 이게 이제 국제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라크전이나 뭐 걸프전 같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군대에 대한 보급, 운송, 의료 물품 및 탄약 제공, 전투작전 준비에 필요한 항공기의 급유 및 정비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일본 예산을 써가면서. 법제화한다는 거는요, 이런 것들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본 예산, 일본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모인 방위 비용으로 미군한테 총알 같은 걸 그냥 공짜로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으로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이 됐고, 그 주변 사태 외에 제3국의 무력 공격이 가해져서 일본이 위협받을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자위대 활동 지역이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하게 그 지역을 이탈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탈하다가 저쪽에서 총을 쏴가지고 이쪽 사람이 맞으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교전을 해도 됩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법적으로 이제 까다롭게 조항 하나하나 만들어서 매뉴얼처럼 짜놨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안보법제 성립으로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의 안보 구도에서 일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돈을 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 이제 방위 계획 대강, 그리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무기 사 모으고 막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전투를 하게 됐으니까 이 어떤 장비를 활용해서 전투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방위 계획 대강 이하 방위 대강은 약 10년간의 안보정책 기본 지침이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5년간의 구체적인 방위품 조달 계획 및 자위대의 병력 편성 계획이다. 방위대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방위대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95, 2004, 2010, 2013, 2018년에 개정됐다. 본래 방위대강은 이제 약 10년의 안보 정책의 지침이지만 최근 급격한 안보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개정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방위대강은 첫 번째 취지 및 일본의 안보 환경, 두 번째 일본 방위 기본 방침, 세 번째 방위력 강화의 우선사항, 네 번째 자위대 체계 등으로 구성이 된다.
2013년과 18년에 방위대항에 나타난 일본 안보환경 위협 및 기본 방침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겠죠.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 앞에 게 13년이고 뒤에 게 18년입니다. 그러면 13년의 방위대강은 보통 12년에 이렇게 다 취합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베 정부의 새로운 어떤 안보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2018년 방위대강에 아베 정책의 새로운 인식과 시각과 방위정책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년도 거는 옛날 거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13년과 18년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데 13년에는 영토 및 주권, 해양에서의 경제적 권익을 둘러싼 그레이존 사태,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모호한 지역에서의 사태가 증가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가 실현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실현된 건 아니라는 거죠. 위협이 있다. 중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해공 영역에서 활동 확대, 영역 침범, 동중국 해상 방공구역 설정,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군사력 강화 등이 이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게 2013년에 안보 환경 인식이었는데 2018년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일본 정부가 우주, 사이버, 전자파 이용 하이브리드전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투명성을 결여한 군사력 강화가 확대되고 있고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본질적인 핵 미사일 능력의 변화가 없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재정 악화가 이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재정적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뭐라고 잡았냐면, 기본 방침은 두 개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제 2013년에는 국제협조주의에 근거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각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심화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유력 강화라고 해서 통합기동 방위력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제 한미일 또 미일호, 호주입니다. 호는 삼국 틀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미국의 동맹국간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018년에는 이게 어떻게 달라졌냐. 그 협력관계 확대 심화는 똑같아요. 똑같고 자유력을 강화하는데, 앞에는 13년에는 통합기동 방위력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제 각종 기갑전력, 그 다음에 장갑차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거든요. 또 전차도 가볍게 만들고. 근데 이제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이라고 해서 육해 공군하고 이제 우주까지 다 포괄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자 라고 된 겁니다. 그리고 호주, 인도, 동남아, 한국 등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거를 삼각동맹, 두 개의 삼각동맹을 묶었던 거를 이제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동남아 다음으로 밀려났습니다. 인도가 더 중요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중국 포위망이거든요. 중국이 더 이상 내려오는 걸 막는. 미국이 그런 정책에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일종의 청구서 같은 거니까, 계획서 같은 거니까, 구매 계획서 같은 거니까 우선적으로 뭐를 살 거냐, 어떤 조치를 할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냐면, 남서지역 및 도서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남서지역이라면 이제 그 오키나와 쪽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사군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해상자위대 도서방위 태세 충실, 그래서 이지 시스템 탑재 호위함 도입. 이때는 충분히 도입되진 않았었거든요. 한 4-5척밖에 없었는데 더 늘리겠다는 거고, 2013년도 기준으로 감시 능력, 무인 장비 활용 및 주변 해역 함정 항공기의 상시 감시, 정보 등등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보 수집 능력 강화, 사이버 공간 대응력 강화, 운송 능력과 민간 운송력과 연계 도모, 종합적인 운송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자위대 운용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그 공항이나 항만을 우린 벌써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서야 이제 하겠다는 거죠. 민간 쪽에도 그 군 작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군사 공항을 민간이 같이 쓰고 있는 정도, 쓰고 있을 정도로 군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전쟁 중이다 보니까. 근데 2018년에는 이런 기조가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그 우주 활용 정보 수집 능력 강화 및 우주공항 감시 제재 구축,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첩보 위성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물론 지금 올라가 있지만. 사이버 반격 능력 구축 및 감시 복구 능력 강화. 그러니까 이제 전자전이나 사이버전 능력도 강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럼 전자파 수집 분석 능력 강화. 이거는 뭐냐면 정찰기나 무인기를 동원해서 그 북한이나 이제 남한이나 뭐 하여튼 적대 국가 지역에 그 신호 정보, 소위 SI라고 불리는 신호 정보까지 수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그리고 이제 S 톨비기 도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스프리 같은 그 수직이 착륙 수송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즈모 개조 활용이라고 해서, 이즈모는 헬리콥터 탑재 이제 호위함인데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F-35B가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작전 가능한 이제 항공모함처럼 만들겠다는 거죠. 작은 경항모로. 그러면 이제 여기 STOBL기라고 해서 이제 수직이 착륙기를 말하는데, 그럼 F-35B 스텔스 전투기 수직이 착륙되는 거, 이것도 구매하겠다는 얘기고, 그 역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그 해군의 감시함, 그러니까 대잠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 대공격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탠드오프 방어 능력을 획득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그 적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격 체계, 중간에서 이걸 격파시킬 수 있는 이런 요격 체계들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자위대 정년을 상향 조정해서 너무 유능한 인재들이 너무 빨리 자위대를 그만두는 것을 이제 좀 막고, 그 다음에 사이버 방위부대, 탄도미사일 방위부대 등을 신설을 해서 걔들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퇴직 자위관 및 여성을 활용해서 또 무인화 해가지고 이런 여러가지 방어 체계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위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93년도에는 육상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전 자위대 통합 운영을 위해서 각 자위대의 주요 사령부에 육해공 자위관을 상호 배치하고, 합참 같은 게 있었는데 각급 지휘부대 간에는 이제 육해공 간에 공동작전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제 우왕좌왕 하지 말고 미리 이제 테스트 해보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결과는 도서침공 시 신속하게 상륙해서 탈환 확보 가능하도록 수륙 양용 작전 능력 정비를 위해서 수륙 양용 작전 부대를 신설한다. 2018년도 이런 얘기 하고 나서 14년도쯤에 일본판 해병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독립된 어떤 해병대 부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본의 이제 자위대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레인저라고. 거기에 이제 일부 대대에 그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스킬이나 이런 기능들을 부여해가지고, 임무를 부여해서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 다음 각 자위대의 유용한 통합 활용. 이게 이제 2018년도에는 이게 약간 변했는데, 좀 더 미국처럼 서로 이제 이렇게 우리 조직이 어떠니 저떠니 이런 걸 싸우지 말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싸워라. 그 다음에 우주 전문 부대, 사이버 전문 부대,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위 부대, 이런 것들을 신설해 가지고 닥쳐오는 위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그 2014년 방위대강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협은 그레이존 사태, 그러니까 평화시도 유사시도 아닌 상황에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핵무기 성능의 고도화로 인해서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등이 이제 보인다. 2018년 방위대강에서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앞에서 표로 다 봤으니까 다시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은 구체적인 국가의 위협이 북한하고 중국이었는데 2018년에는 중국과 북한 순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봉쇄 작전에 좀 더 힘을 실겠다. 그래서 뭐 인도, 뭐 호주 이게 다 들어갔고요. 동남아 국가들까지 중국 포위 라인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18년에 이제 그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해서도 이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됐고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 그 1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걸 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전에. 근데 지금 실제로 조사해 보면 1억 인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강제로 결혼해서 강제로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민을 늘리든지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자연히 결혼하고 어지간히 애 놓습니다. 그런 환경을 안 만들고 괜히 억지로 뭘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여튼 그렇고 제가 이제 밤새도록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졸려가지고 핀트를 약간씩 어긋나는 경우가 조금씩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부터는 중편 말고 하편에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중편 녹화 끝났으니까요.